갈매기의 꿈 세 번째 리뷰, 두 번째 리뷰에서 이어갑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갈매기들은 집단에서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존 스튜어트 밀은 다른 의견을 가질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네 가지로 그 이유를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침묵을 강요당할 경우 확실히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둘째, 침묵을 강요당하는 의견이 틀렸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 셋째, 진리조차도 시험을 받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 편견으로 떨어지며, 넷째, 진리라는 그 주장도 의미가 퇴색되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점을 말합니다. 자유론 86페이지 몇 줄 더 인용합니다. 자유와 조직의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세를 확장해 나가는 종교의 경우 교리를 둘러싸고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며 그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적군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 공부를 집어치우고 낮잠이나 자러 가게 마련이다. 밀의 글을 통해서 자유를 한번 곱씹어 보면 갈매기의 꿈은 두 가지 시선으로 볼 수 있겠네요. 먼저 개인의 시선으로는 자유의 중요성과 꿈의 확장에 대한 아이디어를 갈매기의 꿈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이 모인 사회, 조직, 국가 같은 더 큰 집단의 시선에서는 혁신과 퇴보, 침체와 발전의 방향타가 사실 어디에 있는지를 여기서는 자유가 되겠네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유가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밀의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적군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 공부를 집어치우고 낮잠이나 자러 가게 마련이다. 이 말이죠. 밀의 자유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고 추방하는 조직은 이미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발전하는 조직은 그 조직 내에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고 토론도 활발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갈매기의 꿈 96페이지. 이 내용을 읽기 전에 배경은 이렇습니다. 절벽에 부딪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 갈매기 플래처가 사실은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본 수많은 갈매기들에게 소동이 벌어집니다. 4,000마리의 갈매기 떼는 자신들이 목격한 것에 당황하며 소리 높여 악마를 외칩니다. 그리고 조나단과 플래처를 죽이러 모여듭니다. 그래서 조나단이 플래처를 데리고 빠져나옵니다. 그러고는 조나단이 고민에 쌓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한 새에게 그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일, 그리고 그가 조금만 시간을 내어 연습한다면 그 자신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일일까?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어야만 할까? 앞에서는 자유를 개인과 집단으로 나누어서 밀의 자유론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과학에는 자유가 어떤 힘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책 소개합니다. 칼 세이건의 브로카의 뇌 3장 6에는 아인슈타인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생 시절을 떠올리는 아인슈타인의 글인데 과학자에게 자유는 호기심이라는 식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유가 없다면 호기심은 소멸한다. 이렇게요. 브로카의 뇌 45페이지 인용해 보겠습니다. 졸업시험을 위한 공부는 나를 단념시키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1년 내내 어떤 과학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재미없게 느껴졌다. 현대의 교육 방식이 연구에 대한 신성한 호기심을 아직 완전히 질식시키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 섬세한 작은 식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최초의 자극을 제외하면 자유이기 때문이다. 자유가 없다면 그 식물은 완전히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과학에도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인슈타인이 말을 했네요. 자, 다음에는 국가 단위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유는 국가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자유는 국가의 단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를 들어 중국이라는 나라로 콕 집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유론 135페이지 160년 전에 밀 선생이 한 말이 됩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그런 무서운 신뢰를 보게 된다. 중국은 초기 한때 놀라운 재능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혜를 자랑하기까지 했다. 정말
드물게 운이 좋아 아주 훌륭한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개명된 유럽인까지도 일부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현자와 철학자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런 관습을 만들었다. 그들은 또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최고 수준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해냈다는 점에서도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민족이라면 인간 발전의 비밀을 알아냈음이 틀림없고 따라서 계속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 나갔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들은 수천 년 동안이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이제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외국인들의 도움 덕분일 것이다. 그들은 오늘날 영국의 박애주의자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동일한 경륜과 규칙 아래 통제하는 것 이상을 해냈다.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대중 여론이라는 것은 중국의 교육과 정치가 하던 일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유럽이 지금까지 어떤 운명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이 유럽 민족들로 하여금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유럽 민족들의 우수성을 이야기한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과일 뿐 결코 원인이 아니다. 유럽을 유럽답게 만든 요인, 그것은 바로 성격과 문화의 놀라운 다양성이다. 개인이나 계급 그리고 민족이 극단적으로 서로 다르다. 이들 각자가 엄청나게 다양한 길을 찾아 헤매면서 무언가 가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다. 간단히 말하자면 중국은 외국어의 도움이 없다면 제자리 걸음할 거라는 겁니다. 160년 전에 밀 선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지만 예를 하나 들면은 축구는 일본이나 우리나라보다 약하죠. 다른 스포츠 종목도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인구 비례로 간다면 이종 격투기에도 챔피언이 나와야 할 겁니다. 솔직히 인구수로 보면 세계 스포츠의 4분의 1은 1등을 해야 하죠. 인구가 많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많을 거다? 이 부분도 두렵기는 하지만 공포스러울 정도는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것처럼 자유가 없다면 호기심이라는 식물은 시들어 죽는다. 그 말이죠. 고만고만한 공부 잘하는 인구는 많겠죠. 중국의 우주 굴기는 소련과 러시아에서 그쪽 기술자들이 직접 밥숟가락으로 입안에 떠먹여준 부분이 좀 커서 우리가 러시아 기술의 도움을 조금 받은 것은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중국은 딱 지금처럼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만약에 중국이 잘해서 홍콩의 자유를 인정하고 진정한 일국 양제를 구현하는 그런 자유가 있는 국가였다면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정말 두려운 국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대만도 중국에 대한 반감이 약해져가지고 친중파가 정권을 잡기 쉬웠을 거고요. 중국이 자유를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였다면 지금쯤 미국을 누르고 초강대국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겁니다. 반도체 전쟁도 그렇고요. 바이든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팔이 안으로 굽어서 대만도 중국 편이었을 테니까요.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마치 고리대금이나 부동산 투자와 같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자본으로 투자의 힘으로 엮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못 갚으면 자기들이 지어준 항구나 공항을 100년 사용권을 다시 얻는 거죠. 뺏는 셈이 되는 겁니다. 못 사는 나라들이니까 돈을 갚지 못할 게 뻔해도 돈을 일단 빌려주죠. 또 경제전쟁은 주로 내수시장의 힘으로 밀고 지적재산권을 지켜주지 않아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외국 기업을 유치한 후에는 기술을 빨아먹고 그렇게 키운 중국 기업과 경쟁에서 밀려나는 형식으로 외국 기업이 스스로 나가게 하는 거죠. 어쨌든 자국 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서 세계 경제를 먼저 지배하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를 지배하게 되면 세계적인 기업들도 중국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요. 기술이나 개인정보도 궁극에는 스스로 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슬금슬금 미국이 가진 기축통화의 지위도 노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직전에 미국이 알아차린 것 같네요.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에게 그런 활동들이 딱 걸린 거죠. 샤오미나 틱톡의 사례는 그냥 일부에 불과하고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유의 중요성을 그래 자유는 중요합니다. 근데 자유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와 맥이 닿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례, 중국을
사례로 들어서 리뷰를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나쁜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흘러갈까요? 그건 자유에 대한 차이입니다. 자유에 대한 이해나 해석이 민주주의 체제와 다르죠. 배가 고프면 먹어 치우는 체제 특성이죠. 사람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체제가 향하는 지향점이 포식자의 특성을 보여주니까요. 더 큰 포식자, 미국이 존재할 때는 그나마 착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간 큰 유학생이 당의 명령이 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기술을 빼돌리지 않을 용기를 가질 수 있을지, 부모가 당 간부이거나 당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를 해왔다면 개인의 자유는 그런 것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먹고 마시는 경제에 국한된 자유가 아니라 국가 간의 경쟁에서 결정적일 때는 순수하고 그 착한 그 개인은 바로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 책 제목이 인간의 꿈이 아니라 갈매기의 꿈일까요? 그건 바로 인간에게 그들 자신이 자유롭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일이 무척 어렵고 어떨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유가 먼저 뿌리내린 미국에서조차도 이 책이 다른 출판사들에게서 거절당했던 이유도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를 감당할 수 있고 노력하면 문제를 극복할 잠재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 바로 인간에게서 거부당하는 겁니다. 지금도 다를 것은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갈매기 조나단이 자유에 대해 한 말, 그 말에서 새라는 단어를 인간으로 바꾸어서 읽으면서 갈매기의 꿈 리뷰를 마칩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한 인간에게 그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일, 그리고 그가 조금만 시간을 내어 연습한다면 그 자신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일일까?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어야만 할까? 이렇게 리처드 바커의 갈매기의 꿈 세 번째 리뷰를 모두 마칩니다.